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임대주택 관련된 그 조세, 그리고 조세 관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이제 임대주택,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임대주택 관련 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조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은 좀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어, 양도소득세 부분은 별도 시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관련 조세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 임대주택 관련 조세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조세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우리가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양도할 때에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그 세금이 따라오고요. 그 조세 중에는 국가가 그 징수하는 이제 국세,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세금 중에서 일반적인 그걸 빼고 저희 임대사업자한테 특별하게 관여되는, 적용이 되는, 뭐 대부분 다 적용이 되지만 특별하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취득할 때는 이제 취득세가 있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그 자산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죠. 종합부동산세가.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이제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서 강의할 때는 이 종합소득세의 임대소득 부분을 임대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제 그 편의상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임대소득세라는 그 용어는 법령에 있지 않은데, 종합소득세의 임대소득 그 부분을 임대소득세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통칭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취득세인데요. 주택취득세는 예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좀 단순화가 됐어요. 6억, 9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 이하,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 9억 초과, 요 세 가지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그 사이는 1 내지 3%, 9억 초과는 3%.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4주택 이상, 새로 임대주택을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4주택이 4개의 주택이 되는 그 주택부터는,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세대 단위로예요. 세대 단위로 하면 부부가 한 세대죠.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한 세대가 되죠. 그 다음에 부부인 경우는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부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살더라도 부부는 다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세법상의 4주택 적용할 때 부모 자식 간에도 30세 이하인 자식들은 대부분 같은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 명의로 집을 이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자식을 이제 25, 28살 이 정도 된 자식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자식은 다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건 같은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현재 세대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30세가 되지 않고 분가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식인 경우 같은 세대로 보니까 이런 한 세대원이
세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그 주택이 네 채 또는 네 채가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주택수가 될 때는 그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4%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은 6억에서 9억까지예요. 예전엔 이게 2%였거든요. 2%다 보니까 좀 불합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천, 6억 천, 6억 천의 경우는 몇 프로예요? 2%였죠, 옛날에. 2%. 그러면 6억 천의 2%는 굉장히 크죠. 여기 1%인 경우는 6억 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늘어나면서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만 늘어나도 초과죠. 그 1000만 원이 늘어나면서 2%니까 1200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요만큼 더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9억 초과면은 3%인데 9억인 경우는 9억인 경우는 예전에 2%였으니까 9억의 2%는 얼마예요? 1800만 원. 1800만 원. 1800만 원. 그 다음에 9억인 경우는 얼마예요? 2700만 원.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꿨어요. 이 9억에서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1 내지 3%로 바뀌었는데 여기 또 수학 공식이 좀 나오네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부드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가격에다가 요 사이에 있는 취득세율 계산할 때는 주택 가격에다가 3억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복잡한가요? 아니죠? 이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6억 5천이다. 6억 5천. 6.5억. 인 경우에 취득세율 얼마일까요? 곱하기 3억분의 2 빼기 3. 이거 하게 되면 얼마죠? 제가 핸드폰으로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억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3333%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억 5천 8.5억이면 곱하기 3억분의 2 빼기 3 여기 곱하기 100분의 1 빠졌죠?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하게 되면 이게 얼마냐면 8.5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하면 2.666 뭐 6 계속 나와요. 이런 경우는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돼 있어요. 5자리에서 반올림해서 4자리까지. 그러니까 2.6667%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 무조건 2%였는데 이제는 1 내지 3% 범위 내에서 이런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6억 5천인 경우는 1.3333%, 그 다음에 8억 5천인 경우는
2.0067%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발생할 때 이 부가세라 해서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좀 있어요. 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그럼 취득가액으로 따지면 0.1%가 되죠. 취득세가 만약에 네? 취득세의 10%, 취득세가 1%라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0.1%가 되는 거죠. 0.1%. 그 다음 취득세가 3%라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0.3%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세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 해가지고 취득세 부과할 때 따라와요. 이거는 취득세액의 20%, 이거는 이제 취득가액의 0.2%가 되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그 주택에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돼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뭐냐면 전용 면적이 다 아시겠지만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가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니까 이 85제곱미터 이상 그 이상 되는 집들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집들은 평수로, 이젠 평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그 평을 33.3제곱미터라고 볼게요. 평수로 예전에는 한 32평 이런 정도의 그 집들이 대부분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요즘 건축 신축되는 그 주택들은 이 평하고 이거하고 딱 맞지 않고, 심지어 37평 또는 그 이상인 집들도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84.99 9924 등등 85가 좀 안 되는 84.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30평대, 요즘 지어지는 30평대의 집들은, 주택들은 대부분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 이전 이때 지어진 그 주택들 보면 31평, 2평 이런 집들도 국민주택 초과되는 주택들이 꽤 있어요. 약간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85.01 이런 것도 있어요. 017 6 이런 식 제곱미터. 이건 국민주택 규모 초과거든요.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만이 아니고 이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하고 이렇게 초과된 경우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된 집을 취득할 때는 등기부상에 또는 건축대전상에 이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규모를 세심하게 좀 보는 습관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를 워낙 큰 집을 취득할 때는 관계없지만 30평대 안팎의 집,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집, 이런 그 집들을 이제 주택들을 취득할 때는 전용 면적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취득할 때부터 농특세 0.2%, 취득가액의 0.2%가 그 농특세로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할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 금융채권 비용이라든가 중개보수,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자, 재산세율은 뭐 재산세는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이제 나중에 내가 돈 벌었을 때 내가 취득한 가격 대비 영도한 가격이 크게 생겨서 크게 발생해서 내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에 맞는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뭐 일정 부분은 기꺼이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도 없는데 내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만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내가 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내는 거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주택 재산세율은 이제 현재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6천만 원 이하, 1,500만 원, 6천만 원 이하 1억 5천, 그 다음에 3억 이하 이상 초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0.1%부터 0.4%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크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고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격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시가격에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이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다 이제 적용하는 용어인데 공시가격을 다 과표를 정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전액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곱해서 나오는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재 60%. 만약 공시가격이 4억이라 그러면 4억 다가 아니고 4억의 60%. 4례고 24, 2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거고요. 재산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시가격이잖아요. 공시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매년 국가가 감정평가사 등을 활용해가지고 매년 전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물론 표준주택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긴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얼마다라고 다 책정을 해서 공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올해 가격하고 내년 가격이 다르죠. 그 내년이 올해 가격 대비 실질적으로는 시장 가격이 심한 경우는 거의 더블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담할 때는 직전 연도 대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상을 한다. 만약에 2배로 올랐다 하더라도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5%까지. 만약에 3억이었다면 3억에 곱하기 105%면 얼마예요? 105%. 3억 15. 3억 1,500만 원이잖아요. 3억 1,500만 원. 3억 1,500만 원. 맞나요? 이런 식으로 3억 1,500만 원까지 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110%까지.
그러니까 추가 10%까지만. 이건 추가 5%, 이건 추가 10%까지만 적용한다. 6억 초과하는 경우는 30%까지 적용한다. 이런 거고요. 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제 도시지역인 경우, 이 임대주택이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 분도 이제 별도로 부과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재산세하고 그 비슷하게 나오는 게, 보유세가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보여드린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그 조세가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예, 국가가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거고, 아까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이런 데서 이제 징수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게 재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게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그 세율을 보게 되면 작년에 그 정부가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려고 안을 다 만들고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그 조세는 세법으로 법으로 만들게 됐거든요.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다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는 그 안 돼서 작년 20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통과 안 돼서 이제 폐기돼 있었는데 다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안을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이게 인상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2주택 이하하고 2주택 이상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율은 0.5%에서부터 2.7%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그 재산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1주택자인 경우는 9억 초과,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이제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다가 적용하는 세율이 0.5%에서 2.7%까지 이렇게 누진세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고요. 여기서 2주택 중에서도 2주택 이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예요? 2주택 이하라는 거 하면 1주택도 여기에 해당되고 2주택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주택이 조정대상 내에 있는 2주택인 경우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는 경우는 이 세율이 아니고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른 세율이 요거예요. 아까는 여기 0.5%였잖아요. 저 앞에서는. 그 다음 여기 2.7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0.6에서 3.2. 그래서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니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이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자, 요즘 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요즘 또 강남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분들은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달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건데 여기서 좀 더 내려달라고 하는 건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 일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 합시다. 강남에 어릴 때부터 신혼 때부터 계속 강남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금생활 좀 하고 있다가 은퇴까지 하고 쭉 해서 이제 나이가 한 70 이렇게 이상 됐는데 이 벌이가 없는 거죠. 뭐 국민연금 받고 있다면 그거 있을 거고 그 이외에 다른 게 없다면
집만 따랑 있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이 한 30억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억, 40억이 됐다고 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 1주택자인 경우는 9억 이상 되는 9억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인 경우에 너무 과다해 가지고 이 종합부동산세에 보면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령별, 연령, 또 보유기간. 그래서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는 10%를 공제하는 거죠. 10%. 그 다음에 65세 이상, 65세 미만까지가 요 10%고 65세 이상 70세 미만까지는 20%.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30%.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건 나이에 따라서 그런 거고 보유기간 이 1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40%, 15년 이상인 경우는 50%. 그래서 아까 제가 금방 예를 든 그 지역에서 뭐 신혼 때부터 쭉 70세까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다가 은퇴해가지고 70이 넘었어요. 그럴 경우에 그분은 연령에서 30%, 보유기간에서 50%.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80%. 80%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80%까지 다 하진 않고 그 한도는 70%까지는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80이니까 70%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는 여기에 해당되고 1. 그 다음에 나이는 아직 70이 안 됐지만 65세는 넘었고 그 다음에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거 두 개 합치면 20 더하기 50이면 70이 되죠. 이렇게 70%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보유기간은 10년이 지났는데 나이는 70이 넘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렇게 두 개가 됐을 때는 30에다가 40 하니까 70이 되죠. 요렇게 됐을 때는 또 70%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이렇게 최대 70%까지 공제받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제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이제 납부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구의 요번에 거기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 더 공제를 높여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요. 그렇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보유주택별로 공시가격 이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이제 세대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 모두를 다 합쳐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이 6억 원이 넘었을 경우는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공제할 건 공제하지만 공제한 후에 과표에다가 그 아까 얘기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주택자인 경우는 이 기준이 6억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3억을 더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9억이니까 9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아까 재산세와 같이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격을 다 적용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해요. 아까 재산세에서는 이게 얼마였었죠? 이게 재산세에서는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 그러니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60%
뭐 일정 금액이 나왔으면 그거에 6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달라요. 자, 작년에는 85%였어요. 공시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 그러면 10억, 만약 공시가격이 10억이라 그러면 여기서 6억을 뺀 뭐 2주택자 2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적나? 20억이라 합시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30억이라고 하시죠. 30억.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을 다 공시가격을 다 합쳐봤더니 30억이에요. 한 4채 정도 있다고. 30억이면 이 중에서 6억은 빼야 되겠죠. 재산세에서 부과되니까. 빼기 6억 하게 되면 24억이 되잖아요. 24억. 이 6억은 재산세로 납부하는 거게 되니까 24억에서 이 24억을 이게 나왔는데, 재산세 할 때는 이 24억에 60%를 적용했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 24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0%, 작년에 85% 했어요. 올해는 90%를 적용한 그 금액을 가지고 가세표준으로 이용한다. 이게 90%. 2918, 4936, 216, 21억 6천만 원. 이 과세 표준이 돼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물론 아까 1주택자인 경우는 뭐 공제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런데 내년에는 95%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95%. 그 다음에 2020년 이후부터는 100%다. 이 100%란 얘기는 뭐냐면, 공시가격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빼주는 게 없이 공시가격을 전부 다 과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율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커지죠. 세금들이 점점. 응? 그러면서 공시가격도 올라가잖아요. 왜? 집값이 매년 올라가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오르고, 이렇게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오르고, 그러면서 더 또 압박을 하는 게 또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재산세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년 대비 3억 이하는 105%. 그 다음에 4억 이하는 뭐 얼마 있었잖아요. 전년 대비 그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 뭐 5%, 10%, 뭐 최고 30%까지밖에 올리지 않잖아요. 130%니까 30% 더 올리는 거죠. 근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한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 부가액의 150% 이하, 150%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만약에 2배 올리더라도 50%까지만 올릴 수 있고 2배는 다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인 경우는 한도가 200이, 2배까지. 2배 오르면 2배 다 적용한다는 거죠. 3배 오른다면 3배 다가 아니고 2배까지만 적용한다는 건데, 200%까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0%까지. 작년 대비 올해가 막 집값이 뭐 3배 올랐다 하면 3배 오르는 게 다 종합부동산세에 부과하는데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 숫자들입니다. 이 공정가액, 시장가액 비율, 그 다음에 한도, 이렇게 한도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세금이 이제 전년 대비 이번 올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고가주택인 경우들이. 이런 게 이제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더 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소득세라는 용어는 없지만,
임대소득이에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에서 임대소득 부분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하고 이제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보다 적으면 이 주택 임대소득만 분리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도록, 내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이 납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분리했을 때 세율은 몇 프로? 14%예요. 그런데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이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하고 했을 때는 그 표준 세율이 6 내지 42%예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과세 하는 게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6%만 적용하시는 분들은 6%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14%보다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럴 경우는 종합소득 계산하는 거하고 분리해가지고 14%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 같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기본공제도에서 주택임대소득에서, 좀 복잡한가요? 또 계산이 또 나왔네요.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이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필요경비율이 얼마냐면 이제 50%인데 50%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이 주택임대소득의 경제율 50% 빼면 나머지가 50이잖아요. 반만 적용한다는 거죠. 반을 적용하고 나서 거기 나온 금액에 기본공제 200만 원을 하고, 나온 금액에서 이제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을 부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이 주택임대소득 말고 기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보다 적어야, 2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2천만 원을 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 주택임대소득이 한 1,800만 원 있는데, 다른 소득, 다른 어떤 다른 직장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제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 기본공제 200만 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관련 소득에서 이 월세인 경우는, 1주택자인 경우는 사실 9억 이하인 1주택자인 경우는 임대소득이 없는데, 내가 세를 살면서 다른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월세로 넣는데, 한 주택에서 나오는 그 월세는 전체 집 포함해서 나는 이제 집이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월세도 이제 내지 않는데, 그 이외인 경우는, 월세인 경우는 대부분 과세를 해요. 과세를 하는데, 전세인 경우는 좀 또 얘기가 달라요. 전세는, 사실 전세인 경우는 나한테 들어오는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내가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에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이제 예금을 했을 경우에 은행으로부터 예금 이자를 받잖아요. 그 받는 예금 이자에 대해서 임대료로,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임대료로 임대료로 받았다고 간주를 해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해요. 일정 조건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요. 간주 임대료가 되기 위해서는 3주택, 임대하는 주택이 3주택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 임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다 합계가 3억 초과할 때, 3억 초과하는 부분, 4억이라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에 60% 요게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산한 그 금액을 이 사람이 임대소득으로 받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간주 임대료.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임대소득세, 전세 부분의 임대소득세예요. 그런데 아까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 전세를 계산할 때 조건이 뭐냐면 3주택이잖아요. 3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인데 이렇게 3주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계산할 때 요 계산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기준시가 2억 공시가격이죠. 기준시가 2억 이하. 2억 이하는 하나, 둘, 셋 할 때 안 센다는 거죠. 응? 이거 기준시가가 2억 이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니까 뭐 얼마죠? 한 열 몇 평 되죠. 4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그런 전세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산할 때 빠진다는 거죠. 만약 이런 거 포함해서 뭐 이런 거 두 채,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지 않은 거 두 채에서 이거 플러스 이에 해당하는 거, 이에 해당하는 거 두 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이가 아닌 거, 이인 거 두 채에서 이 두 채 해가지고 이게 네 채가 됐을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게 두 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는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몇 채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채가 아니고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 두 채가 되니까 요 3주택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는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비과세는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인 경우는 요거 9억 이하, 기준시가 9억 이하는 비과세니까 이 월세에 과세한다 했잖아요. 월세인 경우는 과세를 하는데 1주택자이고 그 주택이 9억 이하인 경우는 그 1주택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월세에서 나오는 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이제 임대주택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런 그 조세들은 사실은 이제 세무서라든가 세무사, 대행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세무사. 그분들의 어떤 그 행위를,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행위를 직접 할 때는 도움을 받은 게 좀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부동산 학자의 입장에서 그 대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일정 부분은 세무 실무에서 그 세무사들이 어떤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무에서는 세무사님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 부동산 활동을,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1교시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 감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시다시피 거의 전 세목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임대해야 되고,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그 법률에서 요구하는 그 기간뿐만 아니고, 세법에서 요구하는 그 기간이 또 있어요. 그 기간 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 그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인상 조건을 준수하고 기타 이제 소정의 행정 절차를 준수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이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감면을 또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다음에 등록할 때 임대주택을 단기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 감면 중에서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그 임대주택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해서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에서도 신축한 그 공동주택을 내가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에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신축을 했는데 그 건설업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분양하기 전에 건설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3자한테 임차 형태로 일정 기간 임차를 하다가 분양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 이제 취득세는 면제를 받게 되는데 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취득세 그 면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그 금액의 85%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세를 감면받는 조건은 소형 공동주택, 이것도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인데, 임대주택을 이 두 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한 채만 임대할 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두 채 이상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감면 내역이 보면 면적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4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에 따라서 감면 내역이 조금씩 달라요. 이 소형 임대주택일수록, 작은 거일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가능하면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할 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형 위주로 가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물론 장기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 면제를 받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장기는 75, 단기는 50%의 감면을 받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은 50%, 단기 임대주택은 25%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뭐냐면, 한 주택에, 단독주택이에요.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한 명으로 돼 있는, 하나로 돼 있는, 한 명이 아니죠. 공동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로 돼 있는 소유권은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인데, 등기부상도 한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거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을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각각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각각의 면적이 요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용 면적이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면적들은 다 전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다가구 주택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도 취득세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재산세 감면율이 이제 100%인 경우에 감면 가액이 이제 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그
5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요. 초과할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이제 85%만 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취득세와 재산세 공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걸로 현재 세법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쭉 과거를 보면 계속 이 기한이 됐을 경우에 한 2년 또는 3년씩 계속 연장하는 그 형태가 유지해 왔는데 2021년 12월 31일 가까워 왔을 때 다시 연장이 될 거라고 보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연장이 될 거라고 거의 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이 이제 그 세 감면보다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의 그 의미를 그 이해하시면 감면이 어떤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어떤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 때 그 각각의 주택의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을 다 합해요. 합해서 그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택이 한 채밖에 없을 때는 9억까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을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채 이상 있을 때는 그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자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쳐서 합친 금액을 보니까 6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넘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뭐냐면 등록된 임대주택은 아까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다 그랬잖아요. 합하는데 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주택 가격은 5억이고 두 번째 주택은 4억이고 세 번째 주택은 뭐 5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한 주택씩 보면 전부 다 6억 밑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세 개의 주택을 다 합치면 얼마죠? 합치게 되면 5, 4, 5니까 14억이 되는 거죠. 14억이 되니까 이 14억 중에서 6억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한 나머지 얼마죠? 8억. 요 8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요 8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개가 다 임대주택이다 라고 할 때는 요 세 개를 이렇게 더한다고 그랬죠, 여기요?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하지 않게 되면 각각을 별도로 보는 거예요. 별도로 보게 되면 1번 주택은 5억, 2번 주택은 4억, 3번 주택은 5억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낼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8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 그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물론 8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차일 때도 합산 배제에서 빠져가지고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2년 차에도 빠지고 3년 차에도 빠지고 하지만 그 합산 배제가 돼가지고 감면된 그 내용은 이 해당 임대주택이 8년 동안 다 임대를 했을 때 다 감면으로 유효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 중간에 예를 들어서 7년 만에 매각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감면 혜택 본 것들은 다 다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은 5년 임대하면은 돼요. 그렇지만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이 날짜 이후, 그러니까 3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죠.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들은 합산을 한다. 합산한다. 합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5억, 4억, 5억짜리 집을 단기 임대주택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세 채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거다 라고 한다면 다 합산을 하는 거죠. 합산해서 결과가 봤더니 이렇게 14억이 나왔다. 그러면 8억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장기 임대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이 된다. 합산 대상이 된다. 언제부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 배제되지만 2018년 9월 14일부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이에요, 여기는 취득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더라도 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그 임대주택들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합산을 한다. 합산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이전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해 가지고 등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주택들은 이 나중에 9월 13일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아까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 해서 다 더했잖아요. 더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하나가 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1번은 2018년 8월 10일 날 취득을 했어요. 취득. 그 다음에 요 2번은 9월 같은 연도에 9월 15일 날 취득을 했고 요 3번은 10월 1일 날 취득을 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 합산을 할 때 1번은 어떻게 돼요? 1번은 합산해서 빠지죠. 그럼 이건 빠지니까 이건 빼고 2번은 언제 샀죠? 9월 15일 날 샀기 때문에 취득했기 때문에 합산에 포함이 되죠. 그죠? 합산에 포함되고 4억. 그 다음에 요거 3번은 10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합산에 포함되죠. 그래서 5억. 이게 두 개 더하면은 9억이잖아요. 9억. 이 9억 중에서 6억을 뺀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들은 아까 1번 같은 경우엔 합산 배제 대상이잖아요. 이런 임대주택들은 이렇게 더할 때 합산해서 빠진다. 주택수 합산해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 혜택은 사실 이런 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합산을 하는 그 제도가 2018년 이후 이렇게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그 혜택 중에서 사실 상당히 큰 혜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렇게 이제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약간 좀 그 불리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요 내용이 해당이 안 되고 다 합산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그 면적 제한은 없고요. 건설 임대주택이 이 면적 제한이 있다는 건 참고만 하시고요. 가격 제한이 있죠. 수도권에서는 6억 이하. 이 가격이란 건 뭐냐면 이 세법에서 나오는 가격은 다 일치하는데요. 공시가격이에요. 이 가격이란 거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이라면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 공시가격이나 이 수도권의 6억이나 지방의 3억 원이라는 의미는 언제 기준으로 하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임대를 처음 시작한 날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시작한 그 날짜 또는 합산배제 신청한 날짜. 합산배제 신청은 대부분 언제 하죠? 종합부동산 신고가 이제 9월에 하니까 그때 그 날짜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임대 개시일이 빠르죠. 그래서 임대 개시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개시일 그 날짜 기준으로 해당되는 금액 이하면 되고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공시가격이 뭐 8억, 9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임대주택을 처음에 임대할 때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 혜택을 보려면 몇 가지 이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죠. 임대료 증액 한도를 지켜줘야 돼요. 이전 계약 대비 5%. 이런 조건들은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이런 데도 다 이제 공이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에 돼야 되고 또 1년 이내에는 증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하거나 처음 계약을 하거나 다시 이제 임대료를 올린 다음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올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올릴 수 있는데 그 올리는 폭도 5% 이내 인상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여기 뭐냐면 전월세 전환 기준. 앞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전세하고 월세하고 전세를 서로 전환할 때 그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어떻게 됐죠 지금? 10% 이내하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한 요 비율 이하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죠? 0.5%니까 현재 이 기준금리는 뭐 자꾸 바뀌죠. 나중에 또 기준금리가 뭐 내릴지 올릴지 올라갈지 누구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0.5%인데 현재 상태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 4%가 되겠죠. 4%. 그러니까 이 10%하고 4% 중에서 작은 거를 이제 이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4%가 되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4% 이내로 해야 되고 월세에서 전세로 바뀔 때도 4%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예를 들면 뭐 2억을 보증금 2억을 월세로 바꾼다. 월세로 바꿀 때 2억의 4%는 얼마죠? 곱하기 4% 하게 되면 얼마죠? 800만 원. 그죠? 800
800만 원이 연 800이니까 나누기 12월 12개월 하게 되면 일단 금액이 나오죠. 2억에 대해서는 그 월세 나온 금액 얼마 정도 되죠? 60 얼마 되겠네요. 60 얼마 되겠는데 2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 금액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월세를 전세로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현재 월세가 월 60만 원인 월세가 있는데 그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그러니까 이 월세를 없애고 나중에 보증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줄 때는 같은 방법으로 올려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할 때는 60이 월 60이니까 60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은 720이 나오죠. 720에서 나누기 4% 하면 되죠. 그러면 보증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월세하고 보증금 간의 그 전환은 이런 공식을 지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서 임대소득세 감면이 있어요. 임대소득세 감면 내용을 보면 단기는 30%지만 장기는 75%예요. 굉장히 크죠. 받는 이제 임대소득액 중에서 75%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2년 12월 30일까지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바뀐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는 30%이 75%였는데, 이때부터는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한 채 임대할 때는 기존의 그 감면 그 비율을 그대로 정해주는데, 두 채 이상 그 임대할 때는 오히려 이 감면 혜택을 줄여놨어요. 단기는 20%, 장기는 50%를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약간 그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임대료 증액 한도 준수. 아까 종합부동산세하고도 똑같죠. 그 다음에 전월세 기준, 전환 기준 준수. 소형 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과세연도란 건 뭐냐면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그 기준이 되는 연도인데,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0년이면 2020년대 과세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을 그 다음 해 2021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고 납부할 때 납부하게 되는데, 그 과세연도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과세연도는 2020년 과세연도가 되겠습니다. 과세연도에 일정 기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분의 9, 1년에 12개월이니까 9개월 이상 임대하게 되면 그 과세연도에 임대를 다 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줘서, 임대를 한 걸로 간주를 해서 이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감면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4년을 임대해야 되고, 장기는 이제 8년을 임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4년이라고 하면 48개월이잖아요. 48개월인데 4년 그 기간 동안에 48개월을 풀로 이렇게 임대하지 않고 조금 모자란 43개월만 임대해도 4년 임대한 걸로 인정해 준다. 그다음 장기인 경우는 얼마죠? 8년이면 8년에 12개월씩 8년이면 96개월인가요? 96개월이 돼야 되는데 87개월만 임대해도 8년 임대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준다. 그래서 1년 임대는 9달 임대하면 되고, 4년은 예를 들어서 8년인 경우는 87개월만 하면 되니까 총 임대 개월 수가 87개월, 그 다음에 각각의 연도에는 9개월 이상씩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 모든 조건을 만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소득세 혜택을 보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억 원 이하. 이 6억 원 기준도 임대를 처음에 개시할 때, 이 개시란 거는 뭐냐면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처음에 임대를 시작한 그 날짜 기준으로 공시가격,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밑에이면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어떠냐? 다가구 주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건물 내에 만약 6개 가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각 그 주택이, 하나의 주택이 6개로 쪼개지면서 각각의 별도 세대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별도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전체 통건물로 볼 때는 뭐 200평이 되더라도, 뭐 큰 거 규모가 되더라도 각각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그 단위 가구 면적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 아시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게 국민주택 규모예요. 이 이하가 되면은 이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세 감면 또 내용을 보시면 그 임대소득세를 설명하는 데서 이제 그 산식이 있었죠. 그 분리과세 하는 방법. 임대사업자뿐만 아니고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죠.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분리과세를 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가 몇 프로인지 그걸 산정을 해서 주택임대소득에 곱하게 되면 나오는 그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소득을 산정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세금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그 사업자, 임대인이 임대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요 필요경비를 50%로 했었는데, 이 임대사업자한테는 50%가 아니고 이 60%까지 해준다. 임대소득 금액이 만약에 1,500만 원이라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우리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1-60%니까 0.6. 이렇게 되면 1,500만 원 곱하기 0.4. 요 금액만 소득으로 이제 나중에 과표 계산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해 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이 비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또 기본공제도 일반 임대인인 경우는 200만 원인데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더 많이 400만 원을 기본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이걸 적용해 보면 1,500만 원 임대소득이 있을 때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1,500만 원 곱하기 1-60%니까 0.4죠? 이거 곱하게 되면 4-1은 4, 4-5, 20. 700만 원 되나요? 700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되잖아요. 기본공제 얼마? 400만 원. 빼면은 얼마죠? 300만 원. 그죠? 요거에 이 300만 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300만 원에서 내가 분리과세 세율 요 14%를 적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14% 적용하게 되면 14%.
어떻게 되죠? 42만 원이죠. 42만 원. 42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고,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14%를 적용하게 되면, 그런데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반 과세를 설명드렸죠.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얼마예요? 6%.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 15%. 그 다음에 8800만 원까지 24%.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5억을 초과하면 42%가 되잖아요. 이렇게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보니까 1200만 원 이하는 6%잖아요. 6%. 근데 이분이 소득이 얼마예요? 다 공제를 하고 나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 하는 요 14%를 적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세율 적용하는 거하고, 어느 게 유리한지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일반 세율인 경우 얼마예요? 400만 원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6%잖아요. 6%를 적용하면 36은 18, 18만 원. 그죠? 그래서 이분은 42만, 이 14% 적용하는 거하고 일반 세율 적용하는 거하고 두 개 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비교를 해봤더니,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더라. 라고 판단되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18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앞에 2시간 동안, 2교시 동안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이제 임대주택 관련된 다른 조세에 대해서 지금 조세하고 감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이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한테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우리 이제 일반 소득세 세율하고 같아요. 세율 자체는. 보시면 이제 1200만 원 이하 6% 세율 적용하고, 점점 이제 금액이 크면 따라 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되죠. 적용되다가 5억이 초과되게 되면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이제 주택을 내가 취득했다가 1년 이내에 내가 매각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4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이 초과된 경우에, 1년 이상 된 경우에 한해서 이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걸 표준세율이라고 그러죠.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안 됐을 경우는 4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산정할 때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되는 주택을 얼만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에 따른 어떤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그 공제한 내용이 보시면 이제 3년 이상 때부터 3년 이상이 되면은 6%를 적용하고 매 1년마다 2%씩 더 추가되면서 최고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액, 그러니까 매각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 그 차익이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취득한 양도 차익, 거기에서 이 특별 공제를, 해당되는 비율만큼 특별 공제를 한 후에 다른 어떤 경비 같은 거 처리하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 중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 때, 다주택자일 경우에 일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그 지역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집이 두 채 있으면 중과세를 10% 가산하고요. 아까 이제 세일패에서 6%, 15%, 2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0%를 한다는 거죠. 왜 이러지? 이거 10%. 이 10% 가산이란 거는 10%. 여기도 10%. 20% 가산할 때는 이거 10% 대신에 20% 이렇게 가산을 한다는 거죠. 쭉 이렇게 가산을 해서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있는 다주택인 경우에 다주택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좀 다른데요. 양도소득세가 1주택자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1세대가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이후에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가 얼마까지요? 9억까지. 9억까지가 비과세고, 9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는 여기에 2년 보유만이 아니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일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 거주 기간이 이제 필요 없는데,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이 2년 거주까지 포함 조건에 만족되어야 9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과세 주택은 9억 이하인 주택이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은 아니고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인데,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주택이 있고 A주택을 먼저 취득했어요.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요 두 주택 간의 상관관계가 좀 필요한데, 이 B주택은 A라는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후에 취득해야 돼요. A 취득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요 B주택, 이 B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A를 이렇게 양도했을 경우에 이 A주택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오타가 났네요. 조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이때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요건이. 신규 취득주택에 1년 이내에 이사하고 거기 거주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신규주택. 내가 A주택이 신규주택이잖아요. 요 A주택에 B주택이 신규고 기존에 살던 주택이 요 A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B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를 해야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신축주택이, 신규주택이야. 신규주택이 임대주택이야. 누가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요 B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이사 못 가잖아요. 이사 못 가니까 이럴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럴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가면 돼요. 임대기간 종료일이 1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가면 되는데, 그 임대기간 종료일이 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자, 봅시다. 1월 1일이고, 2020년 1월 1일. 여기는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인데, 요날 신축주택 취득을 했어요. 신규 취득을 했는데, 여기 이 B주택이죠. B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이 B주택에 보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임차인을 뭐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에는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취득한 사람이 거기 거주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요 임대기간 종료일이 1년 이내, 요 1년 이내 임대차 종료일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임대차 종료 기간에 관계없이 요 날짜까지 이사를 하고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 만기일이 1년 후의 기간이다. 요때.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3월 1일이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면 이때부터 1년 후잖아요. 1년 후일 때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이때까지. 이 취득일자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 안에서 이사하면 된다. 임차인을 이사가게 하고 내가 이때 와서 이사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 임대차 기간의 그 임대기간 종료일이란 거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취득할 당시에 이 임차인이 임대차 거주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죠.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종료일이다. 만기일이다. 임대기간 만기일이다. 그 만기일이 이렇게 됐을 경우, 1년 이내인 경우, 1년 후에인 경우에 따라서 그 이사해야 될 그 기간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잔잔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이 넘을 때, 뭐 15억이다. 이럴 때는 9억까지는 이제 그 소득세를 내지 않고 9억이 넘는 부분, 만약 15억이라 그러면 9억 초과되는 금액, 여기서 9억을 빼면 6억이잖아요. 이 6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인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부터 해서 15년까지 해서 2%씩 늘어나가지고 최대 30%잖아요. 30%인데 1주택자인 경우는 최대 얼마? 80%까지 공제되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80% 공제를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공제한다면 68, 48을 빼는 거죠. 4억 8천 빼면 납부해야 될 대상은 1억 2천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산시계에서 계산해 가지고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이 얘기가 아니죠. 80%까지 공제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예요? 2년 거주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를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그 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용 하나 더 있네요. 임대사업자, 맞네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인 경우는 얼마? 10%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가 중과된다 그랬죠? 그런데,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되려면 임대 개시일 당시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박은 이제 3억 원 이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만족돼야 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 단기는 5년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 단기 임대주택은 이제는 이 혜택이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은 아직도 이 혜택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들은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단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전에 등록을까지 이 이후에 등록을 한 분들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좋은데, 장기 임대주택 전환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감면을 제외한다. 이 앞에 시간에서도 얘기 나왔던 거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 등록이 아니고 취득.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나서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그런 임대주택은 이 중과 배제 대상에서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들은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8년 9월 13일 이전으로 취득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이 날짜에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끝난 경우는 물론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해도 돼요. 계약만 해도. 그런데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날짜까지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한 기록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수기로 쓴 영수증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계좌이체가 제일 확실한 거고요. 계약금을 지불한 어떤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는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9월 13일까지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한다. 간주를 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를 해준다. 중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이번까지 이제 아주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대사업자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가 만약에 10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9채는 다 임대를 하고 있고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9채는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간주해 가지고 별도 주택으로 간주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한 주택, 내가 거주하고 있는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간주를 해줘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쭉 해왔어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이 제도가 생겨서 상당 기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본인 거주 주택은 1주택자라고 보고 1세대 1주택 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1주택자라고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그 대신에
임대사업자가 이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본인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이 거주 요건은 그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바뀐 내용은 뭐냐면, 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한 주택에 살다가 이거 팔았어요. 팔고 새로운 주택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 또 거주하다가 2년 거주하다가 또 팔면 또 비과세 받고, 또 그걸 팔고 또 다른 주택을 또 취득해가지고 또 2년 거주하다가 양도하게 되면 또 비과세 받고, 이게 계속 됐었는데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두 번째부터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직전 거주 주택 보유주택이란 건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있다가 거주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요. 거주주택으로 전환했는데 이 이전에 이런 그 본인 거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본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까 뭐 10채 중에서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있고 9채는 임대를 준다는 가정을 했었는데, 이 한 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를 팔았어요. 판 다음에 내가 다른 걸 취득하지 않고 9채의 임대주택 중에서 하나를 임대해서 임대 말소를 하고, 물론 이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후에죠. 임대 등록을 말소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일반 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임대주택으로 있다가 거주주택으로 바뀐 그 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거주주택을 바뀐 걸 가지고 직전 거주주택 보유 주택이라고 이렇게 세법상에 정의하고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해만 하세요.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 주택에 해당되고,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 부분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준다. 직전 거주주택이란 건 뭐예요? 임대주택이 아닌 이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날짜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쭉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임대주택 등록하다가 2018년, 좀 기나요? 2010년 1월 1일부터 쭉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다가 쭉 지내오고 있는데, 2018년에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 거주주택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면서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후에 쭉 내가 뭐 전세를 살든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날 등록된 임대주택, 이걸 A라 합시다. A를 10년 지났으니까 뭐 충분히 다 의무임대 기간이 다 지났죠. 이 A를 임대주택에서 등록 말소하고 내 거주주택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됐다. A를 거주를 할 경우에, 이 경우는 뭐예요? 직전 거주주택이 있었잖아요. 이게 직전 거주주택이에요. 이 직전 거주주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요 기간 동안만큼은 겹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본 기간이 거주주택하고 이 A란 임대주택하고 서로 겹치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고, 요 날짜 이후, 이 날짜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만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이 되겠죠.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복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관련된 법령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본인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다음 중 그 하나에 해당돼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중 하나지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박은 3억. 그 다음에 장기는 8년, 단기는 5년인데 단기는 날짜 제한이 있죠. 이때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은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저 날짜 이후에 뭐 4월이나 5월, 2018년 4월이나 5월에 단기로 만약에 등록한 분이 계시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되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가셔가지고 장기로 변환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기 만료된 임의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내가 그 임대주택을 뭐 양도할, 매각할 어떤 꼭 사정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굳이 장기로 전환할,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장기로 변경하게 되겠다면 또 이제 4년을 더 의무적으로 임대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만족되지 그런 사정이 없는 분들은 장기로 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냥 단기로 놔뒀다가 자기 계획에 맞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건데, 그때까지 이제 운영됐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금액 제한 없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예전에는 준공공 임대주택인데요,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한다면, 물론 이제 임대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 요건들도 충족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임대를 한 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였어요. 근데 이 제도는 이제 2018년 까지만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혹시 이제 이거로 등록하신 분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 민간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 임대주택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부과할 때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100% 감면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다가 기간 이상 10년 이상 꼭 임대를 하고, 그 10년 동안에 또 이제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한번 보면,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면, 일단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기본공제율은 6 내지 30%예요. 앞에서 보여줬다시피 3년인 경우에 6%고 15년까지 쭉 2%씩 늘어나가지고 15년 되면 30%까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6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이고, 임대료 증액 한도 5%죠. 5%. 일단 등록한 임대주택은 이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상 올리시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올리시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5% 이상 올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 기준을 지키고요.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6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이제 2% 이상씩 추가 공제돼 가지고 최고 10%고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때까지 등록한 것들은 돼요. 그럼 장기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이제 금액 기준이 있어요. 6억 원, 수도권 박은 3억 원. 여기 보시면 8년 우리가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거기에 의무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8년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10년 일 경우는 혜택을 조금 더 높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8년까지 임대를 한다 그러면 10년까지 임대했을 경우에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임대를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8년 임대를 하게 되면 50%를 공제를 해주는데 10년, 2년만 더 하게 되면 20%니까 혜택이 그 임대 기간 대비 그 혜택의 그 포션이 크죠, 훨씬.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10년 임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을 보는 방법은 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반드시 한 채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나머지 주택들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채 중에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되지 않은 것 중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만 있는 경우는 한번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등록된 임대주택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아니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100%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짜를 보면서 그 해당되는 그 요건에 맞는 그 임대주택들은 장기로 전부 다 전환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로 전환을 해서 한 10년 정도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게 수익률에서는 가장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